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수요일의 콤비 임경빈 시사평론가, 정치부 이만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두 분과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요즘에 국민의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국민의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첩첩산중이다, 진퇴양난이다. 이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평론가님은 어떤 말이 생각나셨어요? 사자성어로 하자면은 뭐 저는 어제 이제 의원총회가 끝난 걸 보고 네 글자로 하면 그걸 또 해?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 지난번에 이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가처분 신청이 이제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도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전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비상 상황이 아닌데 좀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라는 게 법원의 결정 취지인데 네. 그걸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국민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워낙 좀 상황이 급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원을 좀 바꿔서 문제를 지적받았던 부분을 좀 보완하면 된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비춰질지까지도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진짜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 의원총회도 또 하고 비대위도 또 하고 그런다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사자성어로 생각하면은 점입가경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꼬이는 모양새고요. 그렇죠. 순 우리말로도 있습니다. 이 도낀객긴이라고 지금 보면은 비대위 체제를 주장하는 쪽과 원내대표 체제를 주장하는 쪽이 서로 의견과 논리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런 논리에 가장 받들여야 될 거는 사실 민생과 민심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과연 찾아보기가 좀 힘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이 조간신문을 보다가 중앙일보 장강명 작가가 쓴 칼럼 중에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는 삶이 그렇지 않은 삶보다 낫다라는 문장을 보고서 제가 좀 고개를 끄덕였는데 과연 국민의힘에 찾아온 이 위기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면서 더 나은 정당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큰 고비를 맞고 있는데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 같기는 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사자성어로 받자면 사면 초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여론의 압박이 이제 심한 상태인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당 바깥에서 일종의 이제 농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통령실에서도 가능하면 좀 추석 전에 이게 수습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비추고 있고 뭐 동시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체제가 좀 안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이 다 국민의힘 여당이 좀 불리한 상황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더 서두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만수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좀 정론과 정석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침착하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저희가 어제 유상범 의원님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비대위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고요. 근데 또 한편에선 그러잖아요. 아니 법원 판단은 비대위 정당성 자체를 부정한 거여서 최고위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이게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맞붙기만 하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본질은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1월달에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두느냐 닫느냐를 놓고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양측의 주장에 부딪히는 지점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체제로 간다면은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유상범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반론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유상범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되더라도 핀셋 교정에 나서서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는데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 특히 이제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한 근거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비상 상황, 만들어진 비상 상황이 있고 두 번째는 국민과 당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은 당 대표를 정국위와 상임 정국위라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당 기구에서 임의적으로 당 대표를 복귀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이준석 대표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는 그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당원 개정을 통해서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는 것은 비상 상황, 만들어진 비상 상황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민주적 절차라고 보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까지 뒤집을 수 있느냐, 그리고 당대표로 복귀하지 못하게 되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가해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해소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비대위 체제 그리고 이제 당원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반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면 이게 당 대표나 최고위가 없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준석 비대위로 대표가 가면 들어갈 수 일단은 없는 거거든요. 최고위가 자동 해산된다고 유권 해석을 그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비대위 체제로 가면은 기존의 최고위는 해산, 당 대표를 포함해서 해산되는 걸로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 새 비대위가 체제가 꾸려진다는 것 자체가 내년 1월 달에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를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비대위를 뭐 짧게 하고 길게 하고 이거랑 상관없이 전제 자체가 이제 그렇죠. 당 대표가 없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보기 때문에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은 지난번에 상임정국위와 정국위 통해서 비대위 위원장이 임명이 되고 비대위 체제를 꾸렸잖아요. 그때 서병수 정국위 의장이 오늘로써 이제 그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됐다라는 그랬죠. 표현을 사용하게 됐죠. 예.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굳이 비대위를 꾸리려고 하나 이 네. 의문이 들었는데 약간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복귀 여부가 핵심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글로는 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비대위로 고집하는 이유가 사실은 최고위로 갈 수는 없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예. 법원에서는 사실은 그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치명적인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이제 그 결정 사항이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고위로 복귀를 하게 되면 그게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당분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최고위로 복귀를 하게 되면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해버리는 셈이 됩니다. 이거 복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퇴했었던 최고위원들의 자리를 뭐 다시 이제 채워주고 예.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회를 복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비상 상황이 아니잖아라는 거를 스스로 입증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최고위로 복구는 안 되고 그러면 다시 이제 비대위를 만들어서 이준석 대표의 이제 복귀 가능성을 차단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복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면 또 하나의 이제 잠재 변수가 이제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해서 6월까지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가능성도 생기지만 동시에 차기 전당대회도 그만큼 이제 미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심지어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더 이제 강해진 정치적 영향력의 바탕에서 자기가 이제 지원하는 당대표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움직임에 더 힘을 받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 너무 이제 예측이 어려운 이 가능성들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고 싶은 것도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1월 달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잔여임기가 한 5개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지만 또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총선을 불과 1년밖에 납두지 않은 시점에서 5개월 당대표라면은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혁신위를 통해서 공천 룰에 대한 완전한 재정비를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등을 빨리 가동을 시켜서 현재 있는 당협위원장들이죠. 그러니까 내후년 총선에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당협위원장 교체를 시도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제가 사실은 뭐 윤핵관들이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를 총선 때문에 막고 있다고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준석 전 대표가 1월 달에 복귀하면은 막강한 권한과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긴 합니다. 예.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은 당의 조직과 이제 공천 방식에 그렇죠. 영향을 미칠 걸 우려하는 견제하는 그런 이제 시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그런 시선을 예. 줬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을 보면 뭐 저희가 윤핵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윤핵관으로 지칭되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어제 의원총회에서 결국에 비대위로 가는 그 수순에 동의를 한 거잖아요. 대다수가.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는 게 어떤 이 위기를 맞으면은 당 내부가 결속이 되는 방법이 또 있을 수는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당 분열이 더 가속화되고 더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비대위 상황을 보면은 뭐 전체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초재선 의원들은 비대위 체제에 힘을 실었고요. 또 중진, 3선 이상들의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 체제 안 된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먼저 사퇴를 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추후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으로 완전히 갈렸거든요. 네. 그리고 오전 의원총회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론에 좀 더 힘이 실렸다고 해요. 한 80명, 80명 넘게 참석한 자리에서는. 그런데 거기서 결론을 못 내고 결국에는 의원총회가 오후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회동설 등이 이제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용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인 윤핵관 의원으로 꼽히는데 이용 의원이 비대위 체제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급격하게 비대위 체제로 분위기가 쏠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투표를 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고 박수로 추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대다수의 의원들이 일단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 여기에 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일까요? 뭐 그런 거죠. 지금은 추석을 지금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좀 급하긴 합니다. 상황 자체가 이 상태가 여전히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제 추석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민심의 이반이 더 이제 가속화될 수 있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도 이제 그 부분을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안정화를 시킬 수 있을까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이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과연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작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14일에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충분히 대비를 하는 체제를 좀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예. 그게 좀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추가로 네. 가처분 소송을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전에 있던 그 비대위 체제 이게 무효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한 걸 통해 볼 때 애초에 이거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도 무효고 비대위원도 무효고 비대위도 무효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그 비대위 체제는 유지한 채로 새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돌고 돌아 무한 루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다시 무효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저도 이렇게 설명드리면서도 많이 네. 답답한데 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지금 주호영 전 위원장이 되겠죠. 일단은 예.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또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해 신청을 낸 것과 더불어서 직무 집행 정지에 대한 정지 신청을 또 법원에 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들고 나온 논리가 역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의 신청 신문 기간이 다음 달 14일로 잡혔는데 그 사이까지 지도부가 어정쩡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당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정지를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또 다시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계속해서 맞부딪히고 있고 그런데 이제 다만 한 가지 또 관전 포인트는 이 심리를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주호영 위원장이 낸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이준석 전 대표의 사실상 완승을 안겨준 같은 재판부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예. 그 두 가지 논리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비상 상황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당 대표를 소수의 기관에서 해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그 두 가지 논리를 과연 국민의힘과 주호영 위원장 측에서 반박해서 뒤집어낼 수 있을지는 글쎄요. 저는 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렇다면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반대 논리를 만들어서 주문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아,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예. 시간차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도 한데요. 처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낼 때는 주호영 비대위원장만 이제 비대위에 있는 상태였어요. 나머지 비대위원들을 다 지명해서 임명한 상태가 아니었어가지고 제기됐을 때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것만 이제 심리를 한 거죠. 네.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기한 거는 이제 기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기로는 이번에 재판부에서 결정한 거는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시킨 거니까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비대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비대위원장 직무만 정지시켰으니까 그것만 쏙 빼고 나머지가 살아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비대위의 그 전제 자체를 부정을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그대로 유지를 하느냐. 그래서 또 가처분 신청을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만숙 기자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여의도를 관할하는 게 이제 남부지법인데 남부지법의 같은 재판부 지난번 가처분 신청 결정을 했던 그 재판부가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비상 상황이라고 법원에 내밀 수 있는 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원 당규를 고치는 거는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떤
판단이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예. 이준석 전 대표는 분명히 또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겁니다. 지금 예. 이제 상황을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페이스북에 썼는데 이제 그 정비경 최고위원이 오늘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은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즉각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뭐 말했다는 취지를 부인하면서 그런 어떤 초기에 그런 낭만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강대강 대치로 강경 대응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복귀가 결국에 저는 이 모든 사태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윤핵관 쪽에 가까운 의원들이나 국민의 일부에서는 경찰 수사에 희망을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 국민의힘 당원 단계를 보면은 만약에 혐의가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바로 당원권 정지가 되지는 당무 정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래요? 예. 당원 단계에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을 때가 아니라 검찰에서 기소했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이어질 테고 그리고 거기서 기소 여부가 판단되는 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윤리위로 넘어와서 경찰 송치를 기준으로 윤리위에서 재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예. 오히려 저는 지금 지난 토요일 날 깜짝 놀랐던 부분이 민주당 의원총회 결의문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윤리위의 운신의 폭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압박하는 결과를 낳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단계에 규정되지 않은 채로 경찰이 설사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서 윤리위가 중징계를 내리기에는 일부 또 부담이 되는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당원 단계에 나와 있는 그 기소시 직무정지에 대한 그 몇 가지 범죄 조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과연 해당이 될지도 저는 약간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의원총회에서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네. 징계를 또 촉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그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징계가 내려지면은 출당을 권유하거나 그리고 제명 제명까지도 조치하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상 네. 이미 징계를 받은 상태에 있는 당원이 추가로 징계를 받게 되면 기존 징계보다 높은 이를테면 이제 형량을 이제 부과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원권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거보다 더 늘려서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명을 시키거나 뭐 탈당 권유를 하거나 이런 제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치명타인 거고요. 사실 기간만 늘려버려도 뭐 복귀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라서 6개월에다가 플러스 6개월 이상을 해버리면은 이 당대표로서의 이제 기간이 끝나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면 예. 윤리위 입장에서는 꼭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이전에 지금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했었던 발언들, 특히 이제 탄원서 내에 들어 있었던 신군부 관련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고리로 걸 수도 있는 여지는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 궁금한 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지금 상황이 긴박하니까 그리고 절차적으로 이제 이거를 진행을 시킬 책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게 당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여기에는 그런 논리를 바탕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글쎄요,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당 일각에서 비대위 체제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를 차단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왔던 또 다른 유권 해석이 과연 직무대행이냐 권한대행이냐의 논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면 이준석 전 대표의 권리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귀를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인데 거기서 가장 먼저 유권 해석을 내려서 분명하게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권성동 그러니까요. 원내대표입니다. 복귀를 전제로 얘기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 사실상 6개월 동안 좀 자숙해라. 조금 자숙하면서 참아달라는 신호를 주고 그렇게 되면은 당신이 1월달에 다시 당 대표로 복귀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줬는데 대반전은 이제 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내부 총질 문자죠. 그 예. 이후에 이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달리는 열차에 올라탄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다시 되돌릴 수가 없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반대편의 열차는 권성동 원내대표 너 당신부터 먼저 사퇴하라는 또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론의 열차가 또 맞은편에서 달려오면서 정말 뭐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또 전원이 있어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렇게 전한 거잖아요. 당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결과를 잘 받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해석될 수 있어요? 그 이제 며칠 전에 그 도어 스태핑 때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에서 당 중론이 이제 모아지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당무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부담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제 이제 뉴데일리 같은 매체들이 이제 단독 보도를 한 것만 하더라도 그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고 나서 주말 동안에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이제 대통령이 뭐 따로 만남을 갖고 사태를 수습한 뒤에 뭐 퇴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일종의 질서 있는 퇴진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조치가 취해진 건데 아까 이만수 기자님도 어제 의원총회 오전 분위기와 오후 분위기가 좀 달라진 그 맥락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결국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읽기 위한 움직임이 1부와 2부 의원총회 사이에 있었던 거고 그 취지가 어느 정도는 전달이 돼서 오후에 있었던 의원총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대통령도 일단은 사태를 빨리 수습해서 추석 전에 새로운 비대위를 띄우고 그 뒤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물러나는 그림을 원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추정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대통령실 요즘에 인적 개편에 대해서 네. 관심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출신들이 나가고 검찰 출신들이 남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윤핵관이 아니라 검핵관, 뭐 용핵관 이런 단어들도 언론에서 쓰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거 국민의힘에서도 윤핵관들의 힘이 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보면 그런 분위기도 있나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인적 개편 문제라든지 국민의힘 내용에서 집권 초기 이런 그 구도와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윤핵관 뭐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한 게 사실이고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내용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인적쇄신 논란, 뭐 사적 채용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거기에 대한 책임론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주의 깊게 볼 만한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적쇄신에 대한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는 걸 보면은 여의도 정치권과 상당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 어공이라고 하잖아요. 어쩌다 공무원이라는 표현이긴 한데 그 정치권 출신 인사들을 지금 거의 뭐 이렇게 밖으로 배제하는 식으로 되고 예.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는 사람들은 이제 늘공 이제 항상 공무원이라는 뜻의 관료 출신들이 남게 되고 관료 출신 가운데서도 검찰 출신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지금 개편의 방향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얘기들을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게 뭐냐면 뭐 비서관급이나 혹은 이제 선임 행정관급들이 나갈 때 언론에 이제 설명하기로는 뭐 자료 유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질책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이제 대응 과정에서 이제 언론과의 접촉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늘공 중심으로 개편한다, 혹은 이제 검찰 출신 중심으로 개편한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동시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어떤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는가와도 이제 통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언론과 접촉해서 뭐 내용을 뭐 대통령실에 말하자면 치부를 전달했다라는 의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결국 이제 사태를 만든 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됐거나 언론에서 자꾸 공격을 받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니까 언론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걸로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원인 진단이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라서 국민 여론이 기대하는 방향하고는 또 안 맞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는 그대로 둔 채로 외부로 이 이야기가 나가는 거를 차단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을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더 골무면서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인적 개편의 방향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예. 이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조금 깊지 않나라는 그런 추정도 좀 해볼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정치권이라든지 그런 정무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오히려 관료와 검찰 출신 인사들이 물론 행정적으로 유능할 수도 있고 유능하겠지만 그것을 보완하는 정치권 인사들의 기능도 분명히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관료와 검찰 인사들에 둘러싸여서 굉장히 폐쇄적인 대통령실 조직 운영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귀를 좀 열고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게요. 판단을 너무 하고 또 있습니다.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그 내부 문제가 또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정치의 골마 역할이라는 터질 수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쓴 소리, 좋은 소리 다 들으면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방향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관료들이 같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조화를 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 부분만 네. 좀 짚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이재명 대표랑 이제 어제 깜짝 통화를 했다 네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거 회담을 한다는 겁니까? 뭐 아니면 둘이는 또 만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어졌던 맥락과 같은데 두 사람의 목표를 생각해 보면은 쉽게 좀 이해가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공한 대통령, 5년 뒤에 나라 운영을 잘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목표는 5년 뒤에 대통령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중간에 총선이라든지 이런 모습에서 또 압승을 해야 될 테고요. 그렇다 보면 민생과 협치라는 공통 분모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 쪽에서 국민의힘에 기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과반인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표와의 협치를 통해서 여론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돌리면서 오히려 민주당을 설득해서 국정과제, 입법 법안 등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좀 읽히기는 하고요.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뭐 대통령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영수회담은 사실 옛날 표현이긴 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안 네네. 쓰는 표현 그러니까 있잖아요.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일 때, 그러니까 어. 여당을 통할하는 그런 위치일 때는 영수회담에 맞겠지만 지금은 분리가 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당의 진용이 갖춰진 뒤에 여야 당 대표를 함께 만나자는 그런 취지의 설명을 한 거고 예. 민주당도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굳이 영수회담에 집착하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아, 형식과 그래요?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어. 자리가 마련되면 참석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대선에서 경쟁자였다가 이제 협치의 파트너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아까 했는데 네. 또 지금 이만수 기자 얘기를 보면은 여전히 한 축에서 이제 경쟁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협치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만수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만남이 이루어지면은 둘 다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이벤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워낙 여당의 상황이 지금 난맥상이 깊다 보니까 원래 같으면 대통령이 있고 이제 여야 대표를 불러서 회담을 하는 모양새가 갖춰져야 가장 좀 대통령실 입장에서 아름다운 모양새가 되는데 여야 대표가 다 못 오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기에 참석한다고 했을 때는 모양새가 좀 이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1대1로 만나는 구도가 됐을 때는 대선 구도의 재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림이 되는 거라서 그것도 추석을 앞두고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럼 지금 완곡한 표현으로 일단 추석 지나고 나서 여당 상황이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안정화가 되고 나면 그때 봅시다라는 표현을 한 거라서요. 예. 당장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은 이제 크지 않아 보이고 이만수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기대를 하는 건 아닌데 계속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걸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거부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새 비대위 체제 안정 이후로 이제 보고 있기는 하는 것 그 같은데 언제쯤일 거예요? 근데 제 말이요. 다시 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고 네. 다시 가처분 가고 다시 뒤집히고 이럴 가능성도 어. 대통령실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이제 추석 직전에 저희가 또 네. 만나게 될 텐데 그때도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 정치부 이만수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